2장 큰아들을 버리다. 물론 그따위 인간이 어떤 양육자요 어떤 아버지인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로서 그가 당연히 저지르게 될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 말았다. 즉 그는 아젤라이다 이바 노부나와의 사이에 태어난 제 자식을 버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식에 대한 미움이나 부부 사이에 겪은 어떤 모멸감 때문이 아니라 단지 자식의 존재에 대해 완전히 잊었기 때문이다. 그가 눈물과 푸념으로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면서 자기 집을 음란의 소굴로 바꾸는 동안 3살짜리 밑자의 양육을 도맡은 사람은 그 집의 충직한 하인 그리골이었다. 당시 그가 돌보지 않았더라면 아마 어린애의 속옷을 갈아입힐 사람조차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처음에는 어린애의 외가 친척들마저 그 아이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다. 그의 밑자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젤라이다 이바 노부나의 아버지인 미우소프 씨는 당시 이미 세상을 하직한 상태였으며, 남편을 잃은 밑자의 외할머니는 모스크바로 이사한 후 중병을 앓고 있었고, 이모들은 모두 시집을 가고 없었다. 그래서 밑자는 거의 1년 동안 하인 그리고리의 손에 넘겨져 그의 행랑채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서로 아비란 작자가 자식 생각을 했다 손치더라도 사실 그도 자식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지낼 수는 없었다. 자식이란 늘상 자신의 추태에 거추장스러운 존재이기에 제 손으로 다시 행랑채로 쫓아 버렸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아젤라이다 이바 노부나의 사촌 오빠인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우소프가 파리에서 귀국하게 되었다. 그는 나중에 다시 여러 해 동안 외국을 전전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젊었었다. 그러나 그는 미우소프 집안에서는 특별한 존재로서 교양도 있을 뿐 아니라 한평생 도시 생활을 하고 외국 바람을 쐰 유럽인이며 말년에는 40~50년대 풍의 자유주의자로 통했다. 그는 평생 동안 러시아는 물론 외국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수많은 자유주의자들과 관계를 맺었으며 푸르동이나 박군인과도 개인적으로 사귀었다. 떠돌이 생활을 마감할 무렵 그는 1848년 파리 2월 혁명 당시 시가전에 참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암시를 풍기며 혁명 회고담에 대해 떠벌리기를 유난히 좋아했다. 그것이야말로 그에게는 젊은 시절의 가장 즐거운 회고담 중에 하나였던 것이다. 그는 예전의 방식대로 산출하면 약 1,000명의 농노에 해당하는 독립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훌륭한 영지는 바로 지금 우리 군의 입구에 위치해서 유명한 수도원과 경계를 짓고 있었는데, 아직 젊은 나이에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유산을 물려받자마자 하천의 어업권 때문인지 삼림의 체벌권 때문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소송을 시작했다. 그는 교권론자들에 맞서 송사를 벌이는 것이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양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는 어쩌면 마음에 두기도 하고 또 언젠가 눈여겨본 적이 있기도 한 아젤라이다 이바 노부나에 대한 이야기를 소상히 전해 듣고, 또 밑자라는 아이가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뾰드르 파블로비치에 대해 젊은 울분과 경멸의 치를 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개입해 들어갔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는 처음으로 뾰드르 파블로비치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어린애의 양육을 맡고 싶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가 뾰드르 파블로비치에게 밑자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작자는
그런 어린애의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는 표정을 지으며 자기 집 어딘가에 자신의 어린 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짐짓 놀라는 척했고, 그런 그의 인간성은 나중에 두고두고 화제거리가 되었다.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의 이야기는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진실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뾰트르 파블로비치는 한평생 사람들 앞에서 연극을 꾸며대고 예기치 못한 배역을 즐겨 맡았으며, 더구나 아무 필요도 없는, 예를 들면 이번처럼 자신이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이런 성격은 뾰트르 파블로비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다. 뾰트르 알렉산드로비치는 이를 열심히 마무리지어 어린애의 후견인이 뾰트르 파블로비치와 공동 명의로 되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작은 마을과 집 한 채와 조그만 영지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밑자는 외가 쪽 아저씨 댁으로 거처를 옮기긴 했으나 아저씨는 가정을 꾸미고 있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영지에서 나오는 수입을 정리하여 돈을 손에 쥐게 되자 곧바로 파리에서 장기간 체류하기 위해 서둘렀고, 어린애는 외가 쪽 사촌 숙모들 중에 한 분인 모스크바의 어느 부인에게 위탁되었다. 그리고 아저씨는 파리에 정착한 뒤 평생 동안 잊을 수 없었던 상상을 뛰어넘는 2월 혁명이 발발하자 어린애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모스크바의 부인도 죽어버리자 밑자는 그녀의 시집간 딸들 중 한 사람의 집으로 옮겨갔다. 그 후로도 그는 4번째로 거처를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더 이상 덧붙이진 않겠다. 뾰트르 파블로비치의 큰 아들에 대해서는 다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지금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소설에 착수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자. 우선 이 드미트리 뾰도르비치는 뾰트르 파블로비치의 세 아들 중에서 어느 정도 재산을 가졌으므로 성인이 되면 독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장한 유일한 인물이다. 그의 유년기와 청년기는 무질서하게 지나가 버렸다.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도 않고 어느 군사학교에 입학했으며 나중에는 카프가즈로 발령을 받아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결투를 벌여 강등되었다가 다시 복직되었다. 그는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으며 상당히 많은 돈을 낭비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뾰트르 파블로비치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없었으므로 그때까지 그는 많은 빚을 지고 있었다. 그가 아버지인 뾰트르 파블로비치를 처음으로 만나 알게 된 것은 성인이 된 후 자기 재산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우리 고장에 일부러 머물게 되었을 때이다. 당시 그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에 얼마 머물지 않았고 얼마간의 돈을 타내고 또 자기 영지에서 앞으로 들어올 수입에 대해 모종의 협상을 맺자마자 곧 떠나버렸다. 그때 그는 아버지 뾰트르 파블로비치로부터 영지의 수입이나 가격에 대해서 전혀 알아낼 수 없었다. 이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 뾰트르 파블로비치는 그때 처음으로 이 점은 기억해 두어야 한다. 밑자가 자기 재산에 대해 부정확하고 과장된 생각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뾰트르 파블로비치는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사실에 무척 흡족해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아직 젊고 경솔한 데다 과격하며 세욕이 강하고 인내심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남봉꾼으로서 잠시 돈푼깨나 손에 쥐면 물론 잠시뿐이긴 하나 당장은 마음을 누그러뜨릴 거라는 결론을 내렸다. 뾰트르 파블로비치는 바로 이런 점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이따금씩 푼돈으로 송금해 주었다. 결국 4년 정도 지난 후 밑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와 모든 일을 단판 지으려고 어느 날 우리 읍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자신에겐 재산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으며 계산도 복잡하고 또 자신의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미 뾰도르 파블로비치로부터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냈으며 어쩌면 오히려 빚을 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갑자기 경악하고 말았다. 언젠가 그 자신이 원했던 이런저런 협상에 따라 더 이상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젊은 밑자는 깜짝 놀라 자신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의심했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이성을 잃고 말았다. 바로 이런 상황이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켰으며 그 이야기가 나의 도입부적인 첫 소설의 주제, 아니 외적인 측면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겠다. 첫 소설의 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 들어가면서 밑자의 형제들인 뾰도르 파블로비치의 나머지 두 아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또 그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